저 누나 엄마랑 눈빛이 너무 닮았어. 살을 내는 듯한 바람 소리 사이로 그 앳된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꽁꽁 언 손의 입김을 불어넣으며 붕어빵을 굽던 19살 이유진은 누군가에게 점혈을 당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노점 앞에 서 있는 것은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 값비싼 명품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늙은이처럼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가득 차 있어 유진의 심장을 기묘하게 찔러왔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이 운명적인 만남 뒤에는 과연 어떤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섣달 금음의 서울 한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유리 조각처럼 핥히고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길모퉁이에서 유진은 동상 걸린 손을 비비며 뜨겁게 달궈진 틀에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두툼한 목도리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그 거친 천 아래 숨겨진 그녀의 봉황 같은 눈매는 영하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 녹은 물에 젖어버린 얇은 운동화 탓에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추위에 떨리는 그녀의 외침은 화려한 도시의 소음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고 고급 세단들은 투명 인간을 지나치듯 무심하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의 얇은 점퍼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수능 성적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 수석이라는 놀라운 점수가 적혀 있었지만 고아인 그녀에게 그것은 잔혹한 현실 앞에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위에 놓인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산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병원비가 3일째 연체되었다는 간호사의 싸늘한 목소리.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신을 데려다 친손녀처럼 키워준 생명의 은인인 할머니가 말기 폐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 약속은 그녀가 쓰고 있는 가스버너의 위태로운 불꽃처럼 애처로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언덕 위 대학그룹 가문의 저택에서는 정반대의 그러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막내 손자 강도윤은 미슐랭 셰프가 차려낸 산의 진미가 가득한 긴 식탁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박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도윤 도련님, 제발 전복죽 한 술이라도 드세요. 이러시다 쓰러지시면 회장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로 비틀거리는 도윤은 엄마의 부재를 깨달은 순간부터 거식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소녀는 화려하지만 냉기만 감도는 그 거대한 성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도윤을 태우고 밤거리 드라이브를 하던 검은색 마이바흐 운전석에서 박 기사는 백미러로 도윤을 훔쳐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한 번도 온전한 미소를 지어본 적 없는 아이. 그때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으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파탄금과
밀가루가 구워지는 그 따스한 향기는 도윤의 잠들어 있던 후각을 깨웠습니다. 멈춰요.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박 기사는 화들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 냄새, 저게 뭐예요? 도윤의 어두운 눈동자에 난생 처음 호기심,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박 기사는 놀란 듯 창문을 내렸습니다. 도련님, 저건 붕어빵이라는 서민들의 간식 냄새입니다. 저거 먹을래요? 지금 당장요. 도윤의 단호한 요구에 박 기사는 당황했지만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회장님께 보고를 올린 뒤 아이를 데리고 길 건너 노란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도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노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유진이 노릇노릇한 붕어빵을 정성스레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눈앞에 꼬마 손님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귀공자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를 고독이 묻어나는 아이. 도윤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유진은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통도 크시네. 붕어빵은 1,000원에 2개란다. 2,000원어치만 사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그녀는 큰 돈을 돌려주고 뒤따라온 박 기사에게서 2,000원을 받았습니다. 붕어빵 4개를 봉투에 담던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이 듬뿍 든 황금빛 잉어빵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이건 누나가 주는 서비스야. 잘생긴 손님을 위한 특별 보너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도윤이 봉투를 받아들자 그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한 팥과 고소한 반죽이 혀끝에서 녹아내려 심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박 기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음식을 보고 맛있다고 한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허겁지겁 먹는 아이를 보며 유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할라. 호호 불면서 먹으렴.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땀방울이 맺혔지만 생기 넘치는 유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8살 소년의 마음에 기묘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운명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의 인연을 보이지 않는 핏줄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게 개었습니다. 도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박 기사를 졸라 다시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다 컸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혼자 길을 건너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도윤이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풀린 탓에 목도리와 모자를 벗은 유진이 긴 생머리를 질끈 묶은 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VIP 손님 또 왔네. 그 순간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이 짤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려진 것이 없는 유진의 얼굴은 할아버지의 서재 가장 깊은 곳에 걸려있던 거대한 유화 속의 여인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도윤이 매일 밤 몰래 훔쳐보던 20살 시절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떨어진 동전을 주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니 영광인걸. 어머니가 무척 미인이신가 보다. 도윤은 대답 대신 그 얼굴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붕어빵을 먹으면서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반드시 말씀드려야겠다고. 엄마가 돌아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넓은 방 침대 위에서 엄마의 사진을 품에 안고 붕어빵의 달콤한 여운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 찾았어. 한편 장사를 마치고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이가 떨어뜨리고 간 500원짜리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대항그룹에 19년 동안 묻혀있던 출생의 비밀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뼈를 깎는 듯한 새벽 한기가 여전히 평창동 부촌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혈맥을 쥐고 있는 대항그룹의 거대한 저택. 안 52세의 강건우 회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긴 식탁에 꼿꼿이 앉아 쓴 블랙커피와 함께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엄숙한 고요를 깬 것은 막내 손자의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아침잠이 많아 등교 전쟁을 치르던 8살 강도윤이 오늘은 웬일인지 잠옷 차림으로 식당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보물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어제 그 이야기 꼭 해드려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날카롭지만 애정 어린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이리 와서 앉거라. 도윤은 벨벳 의자에 기어 올라가 쥐고 있던 액자를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20살 시절 태양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붕어빵 누나 말이에요. 이 사진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8살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 회장의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도윤아, 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누구든 엄마처럼 보이는 게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단다.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똑같다니까요. 눈이랑 코 그리고 저한테 붕어빵 줄 때 웃는 모습까지. 저 안 틀렸어요. 그 누나 진짜 예뻐요. 엄마처럼요. 그렁그렁한 아이의 맑은 눈을 보자 강 회장의 늙은 심장에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가. 우리 도윤이 말 믿음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자꾸나. 자,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지. 오늘도 그 누나 보러 갈 거냐.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뛰어간 후 거대한 식탁에 홀로 남은 권력자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8년 전 잠재워 두었던 괴물 같은 기억이 깨어나 그의 가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감도는 서재에서 강 회장은 반쯤 비어버린 위스키 병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딸 서연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낡은 운동화를 신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던 가난한 대학생을 집으로 데려왔던 날을.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재벌가의 오만함은 그 초라한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청년의 얼굴에 두툼한 돈봉투를 집어던지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깟 놈의 싸구려 사랑이 내 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돈 가지고 당장 꺼져. 돈을 거부하는 청년의 뺨을 때리고 권력으로 협박하여 기어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자신의 잔인함을 그는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 회장은 주름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을 낳으며 고독과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유언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이 아이만은 사랑해 주세요. 아빠가 뺏어간 그 사람과의 사랑, 그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그는 딸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독단과 헛된 체면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적막한 서재에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의 말대로 그 붕어빵 장사꾼이 서연을 닮았다는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혹시 서연이 못다 한 인연을 찾으러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죄책감 속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강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유진의 낡은 붕어빵 노점 건너편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짙은 썬팅 너머로 그는 노점을 주시했습니다. 도윤이 붕어빵을 호호 불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보기 힘들었던 그 해맑은 미소. 유진은 하얀 김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고 있어 드러난 것은 도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반짝이는 눈동자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학생입니다. 박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익숙한 실루엣을 찾으려 애썼지만 두꺼운 옷가지들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인사를 하고 떠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더러운 동전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붕어빵 반 개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유진은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밀어내고는 가장 따뜻한 붕어빵 3개를 봉투에 담아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돈은 됐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칙칙한 거리 한 구석을 밝히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곧이어 달려온 여학생이 돈이 모자라 당황하자 그녀는 또다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먹어. 공부하려면 배불러야 하지. 외상으로 달아줄게. 따뜻한 차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 회장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 녹은 물에 젖은 운동화를 신고 엄동설안에 푼돈을 버는 주제에 타인에게 아낌없이 온기를 나눠주는 저 소녀. 회장님,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동하시죠. 박 비서의 재촉에 강 회장은 피로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노점을 정리하는 작은 등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심장이 기묘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 선함, 저 강인한 기운. 왜 이토록 가슴 아프게 낯이 익은 걸까요? 돌아가는 길 내내 유진의 잔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자의 말대로 그녀가 서연을 닮았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과거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저 가난한 붕어빵 소녀에 의해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시각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유진은 붕어빵 노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거세졌고 손님은 끊겼지만 그녀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세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할머니 약값은 마련한 것입니다. 고생했어. 유진아, 오늘도 잘 버텼어. 그녀는 추위에 떨리는 자신의 야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망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대학 가서 훌륭한 영양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꼭 낫게 해드릴게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지만 그 믿음 하나로 유진은 이 모진 세상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희망과 끈기가 거대한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같이 붕어빵 가게에 출석 도장을 찍었고 저택으로 돌아오면 마치 동화 속 천사라도 만난 양유진 누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축구골 넣었다고 하니까 누나가 봄 햇살처럼 웃어줬어요. 누나는 영양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는 게 꿈이래요. 정말 착하죠. 오늘 누나 손이 다 터져서 피가 났어요. 너무 아파 보였어요. 손자의 순진무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회장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자폐 증세가 있던 손자가 마음을 연 것은 기뻤지만 그 대상이 죽은 딸 서연을 닮은 묘령의 소녀라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터질 듯한 비밀의 압력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글썽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 누나 할머니가 폐암 말기래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밤새도록 붕어빵을 파는 거래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저한테는 항상 웃어줘요. 울먹이는 아이의 진심 어린 호소가 강 회장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식사 직후 그는 박 비서를 은밀한 서재로 불렀습니다. 박 비서, 당장 그 붕어빵 파는 아이 뒷조사를 해. 특히 친부모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봐.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어 노련한 박 비서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 사흘 뒤 낯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흑단 책상 위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힌 얇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본긴을 뜯자 간결하지만 심장을 난도질하는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성명 이유진 19세, 주소 은평구 빈민가 반지하, 가족 양조모 박순자, 폐암 투병 중, 부 미상, 모 이혜린, 9년 전 사망.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혜린이라는 세 글자가 강 회장의 눈앞에서 춤을 추다 흐릿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혜린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이름은 지난 20년간 골마 터진 상처를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이혜린. 그가 젊은 날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가문의 멸시 속에 쫓겨나듯 떠나보낸 전처이자 죽은 딸 서연의 생모.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2살의 재벌 2세. 강건우는 가난하지만 들꽃처럼 강인하고 순수한 꽃집 아가씨 이혜린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배경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그것은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혜린은
거대한 저택 안에서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들의 독설과 시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말라갔고 비겁했던 강건우는 이를 핑계로 아내를 고립무원의 지옥에 방치했습니다. 첫 딸 서연이 태어났지만 혜린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혜린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눈물이 말라버린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가 이 집에서 자라야 미래가 있을 거라며 홀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원망 안 해.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날 지켜줬더라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뒤늦은 후회만 남긴 채.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모 이혜린 9년 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린은 가난과 병마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19살 유진의 존재였습니다. 시간을 역산해 보면 혜린이 집을 떠날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현기증을 느끼며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유진은 누구의 아이인가, 내 아이인가, 아니면 이혼 후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만약 내 핏줄이라면 나는 내 자식을 2번이나 버린 꼴이 됩니다. 친딸이 엄동설 안에 붕어빵을 팔며 떨고 있을 때 아비란 자는 비단 이불을 덮고 잤다는 말입니까? 그때 박 비서가 들어와 혼란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혜린 씨는 과로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진 양의 호적 등본상 부친라는 공란입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쇳덩이에 짓눌린 듯 조여왔습니다. 이유진 양은 모친 사망 후 옆집에 살던 박순자 할머니가 거두어 키웠다고 합니다. 상황이 매우 딱합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잦아들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의 주름진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어둠이 내려앉는 창밖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는 빌딩 숲 뒤로 힘없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내 핏줄일지 모르는 아이가 추위에 떨며 동전을 세고 있습니다. 이 죄업을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비겁함으로 아내를 잃었고 독선으로 큰딸 서연을 죽였고 이제는 무관심으로 또 다른 아이를 생지옥에 방치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찾아야만 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정말 내 딸이냐? 그날 밤 강 회장은 거대한 저택의 침실에서 단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린의 눈물 젖은 얼굴과 죽어가는 서연의 미소, 그리고 목도리에 가려진 유진의 슬픈 눈동자가 뒤섞여 그를 끊임없이 고문했습니다. 혜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허공에 흩어지는 뒤늦은 참회. 하지만 죽은 자에게 사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 도윤이와 어쩌면 자신의 친딸일지도 모르는 유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지 사흘강 회장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이혜린, 세 글자는 저주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 비서, 오늘 오후 2시 그 아이에게 가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잿빛 서울 하늘 아래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이 엄청난 죄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차가 익숙한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골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 같습니다. 용역 깡패들도 보이는군요. 차량이 현장에 접근했을 때 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붕어빵 노점이 반파된 채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용역 직원 서너 명이 플라스틱 의자와 간판 집기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트럭 짐칸으로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싹 다 치워개고 기간 끝난 지가 언젠데 버티고 있어. 단속반장의 차가운 고함이 겨울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유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트럭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린 채 사마귀처럼 맞서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저씨들, 제발요. 우리 할머니 병원비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할머니 죽어요. 제발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19 소녀의 얼굴. 동상으로 벌겋게 트고 갈라진 손으로 트럭 범퍼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 그 처절한 모습에 강 회장은 누군가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 이 기집애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덩치 큰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무자비한 힘에 밀려 유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이 눈 녹은 진흙탕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그녀의 얼굴과 낡은 옷 위로 튀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을 짚고 일어나려던 찰나 챙그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던진 무소의 붕어빵 틀이 트럭 바닥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의 밥줄이자 대학의 꿈이자 할머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안 돼, 안 되는데. 유진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 주저앉은 채 부서진 틀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왕 하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은 그 처절한 통곡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에 뒹구는 유진의 모습 위로 집에서 쫓겨나던 혜린의 뒷모습이 숨을 거두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또 지키지 못했어. 내 눈앞에서 내 핏줄이 짓밟히고 있는데.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깨진 붕어빵 틀,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고치면 돼요. 이거 따오면 쓸 수 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이미 고철이 되어버린 조각들을 품에 안고 중얼거리는 소녀의 모습에 구경꾼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시동을 걸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강 회장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박 비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같은 위엄과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청장하고 구청장한테 전화해 어떤 새끼가 감히 이런 짓을 지시했는지 확인해. 그리고 회사 법무팀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해.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차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인한 전율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진흙탕 속에 버려진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눈밭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휘감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조차 지금 그의 가슴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한 곳, 시커먼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인생의 조각들을 줍고 있는 그 작은 소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져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난동을 부리던 용역 직원들도 구경하던 시민들도 숨을 죽인 채 그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는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험상궂은 표정의 용역 반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야? 어디서 남의 공무 집행에 끼어들어 다치기 싫으면 비켜. 그가 거친 손으로 강 회장을 밀치려던 찰나 박 비서가 바람처럼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금박이 박힌 명함을 꺼내 반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대항그룹 강건우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에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항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이름 앞에 용역 반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뒤에 있던 직원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구청 명령이라. 반장이 더듬거렸지만 박 비서는 그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 노점에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과 배상은 우리 대항그룹이 지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십시오. 명령입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겁먹은 공무원들과 용역들은 짐을 챙겨 도망치듯 트럭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 소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향해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아스팔트를 밟는 그의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군중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길을 터주었고 모두가 숨죽여 이 운명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야윈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타고 젖은 옷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고 목구멍에는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아가야. 유진이 움찔하며 손을 멈췄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자,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자, 좀 벗어보겠니? 주인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이 길을 내고 있었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낡은 털모자를 천천히 벗어내렸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겨울바람 속에 어지러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숨이 턱 멎었습니다. 진흙투성이였지만 그 고집스러운 이마 강인하면서도 슬픈 눈빛,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니, 혜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여자가 이 소녀의 얼굴에 겹쳐져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 떠난 딸 서연의 이마와 자신이 매몰차게 버렸던 아내 혜린의 눈동자. 강 회장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터져 나오는 오열을 막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도리도.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목도리도 좀 풀어주렴. 유진은 영문도 모른 채 홀린 듯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목도리가 한 바퀴, 두 바퀴 풀릴 때마다 시간은 슬로우 모션처럼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눈물이 차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낡은 목도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유진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22살, 그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순수한 꽃집 아가씨 혜린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죽어간 딸 서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천하의 강건우 회장이 대낮의 거리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자식을 잃은 고통 뼈저린 후회, 모든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답이 죽음보다 두려울지라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함자가.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환상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혜린 씨, 맞느냐? 이혜린이라는 세 글자가 정적 속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경악이 번져갔습니다. 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대답은 강 회장의 마지막 버팀목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늙은 다리는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대항그룹 회장이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 가난한 붕어빵 소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진흙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한 통곡으로 들썩였습니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충혈된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울음 섞인 쉰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는 피를 토하듯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내 전 부인이란다. 유진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전 부인, 엄마의 전 남편. 그렇다면 지금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우는 이 남자가, 그럼 할아버지가.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말은 허공에서 뚝 끊겼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고통과 사연이 너무나도 커서 차마 다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부미사항이라는 글귀가 망령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혜린이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아닐까? 마음은 피를 토하듯 진실을 외치고 있었지만 비겁한 의심 한 조각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와 스마트폰 렌즈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유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진흙투성이의 작은 몸을 감쌌습니다. 가자. 일단 병원부터 가자.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유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하루였습니다. 박 비서의 부축을 받아 채 오르자 밖의 소음이 차단되고 엔진 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유진은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진흙물이 고급 가죽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건드리면 비눗방울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곁눈질로 유진을 살폈습니다. 터진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야윈 손 간헐적으로 떨리는 어깨. 그 모습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소녀가 흠칫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네, 어머니. 혜린이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의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유독 추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어요. 엄마는 그렇게 갔어요. 담담해서 더 슬픈 그 말이 강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혜리는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후엔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자식이 없으셔서 저를 친손녀처럼 거두어 주셨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 무릎 꿇고 비셨대요. 저 좀 부탁한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없었으면
전 아마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쓰나미 같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유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의구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하셨어요. 한 번은 아빠가 어디 있냐고, 왜 같이 안 사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어요. 다시는 그 남자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강 회장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린이 그를 얼마나 원망했으면 딸의 인생에서 아비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을까요? 미안하다. 무의식 중에 사죄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미안해 하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내 얼굴, 내 엄마의 이름, 그리고 내 나이.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구나. 내가 바로 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다. 임신한 아내를 몰라보고 억울하게 떠나보낸 그 못난 놈이 바로 나야.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진짜로 할아버지가 아마도 그런 것 같구나. 강 회장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야. 널 의심했고 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는 쓰레기야. 그는 유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하지만 널 지키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쳐 너에게 속죄하기 위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해.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래야 내가 널 당당하게 내 딸로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이 가문에서도 널 지킬 수 있어. 유진은 그의 눈 속에 담긴 진심과 고통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영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병원 VIP실에서 의사가 결과 봉투를 건넸을 때 그의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 봉투를 뜯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운명적인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뒤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딸을 19년이나 방치하고 고생시킨 못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널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아빠가 미쳐서. 아빠가 비겁해서. 늙은 아비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아빠 원망 안 해요.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 관대한 말에 강 회장은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가 진흙탕에 넘어져 우는 걸 보고도
널 의심했어. 난 아빠 자격도 없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이제 우리 만났잖아요. 저도 드디어 아빠가 생겼잖아요. 아빠, 라는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핏줄을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뜨거운 혈육의 전기, 모진 겨울의 한기를 녹여버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제부터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지켜주마. 약속하마. 두 부녀의 해후가 섞인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따끈따끈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품에 안고 유진과 함께 박 노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걸으며 천하의 강 회장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딸을 구해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보다 혜린의 부서진 기억 조각을 확인하고 싶은 갈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병실은 저쪽이에요. 유진이 6곰 2호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6개의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고 냄새나는 6인실이었습니다. 가난과 병마의 냄새가 훅 끼쳐와 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항암 치료로 앙상하게 마른 박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달려가 주사 바늘 자국이 가득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유진이 머뭇거리며 뒤에 서 있는 신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한참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하던 그녀의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유진이 애비요. 강 회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르신 접니다. 이름이 강건우, 맞소. 노인의 질문에 강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박 노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이가 말해줬소. 그 불쌍한 것이 숨을 거두기 전에. 강 회장은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듯 앉으며 떨리는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어르신, 제발 혜린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박노인은 허공을 응시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린이는 참으로 딱하고 독한 아이였소. 만삭의 몸으로 이 달동네에 처음 왔을 때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지. 피부티 하나 없이 혼자서. 내가 그걸 보고 불쌍해서 거뒀소. 여자가 혼자 몸으로 애 낳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시오. 강 회장의 심장이 옥죄어 왔습니다. 그 몸으로 산달이 찰 때까지 식당 설거지에 건물 청소에 안 한 일이 없소. 배가 남산만 한데도 쉬질 않았지. 애 낳는 날에도 혼자 걸어서 병원에 갔소. 뒤늦게 내가 달려가니 노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핏덩이를 안고 울면서 웃더이다.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애를 보니 세상 봄꽃을 다 가진 것 같다고. 맞은편에 앉은 유진이 고개를 숙인 채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름을 유진이라 짓고 맑게 살라고 했소. 그 후로
10년 새벽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 밤엔 청소. 하루 3시간도 못 자면서 악착같이 키웠소. 박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회장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물었소. 애 아빠한테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순한 것이 불같이 화를 내더이다. 절대 안 돼요.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등 돌린 사람이에요. 저랑 유진이는 그 사람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강 회장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박노인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말이오. 입으로는 밉다 하면서도 밤에 애 재워놓고 우리 집에 와서 울곤 했소. 그러면서 묻더이다. 할머니, 그 사람은 잘 살까요? 행복할까요? 당신을 사무치게 원망하면서도 또 그만큼 그리워했소. 벤나 강 회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났지. 한겨울에 과로로 폐렴이 왔는데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고 죽기 며칠 전 내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소. 할머니가 내 대신 엄마 좀 돼주세요. 그리고 제발 그 사람은 찾지 마세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유진이가 그 사람을 쏙 빼닮아서 그래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마지막 말이 강 회장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리는 그토록 원망하면서도 자신을 닮은 딸을 보며 행복해 했다니.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한참을 통곡하던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붉은 눈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지난 52년간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강 회장이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그 초라한 병실 바닥에서 노인을 향해 가장 정중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도록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박노인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영혼을 바치는 참회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저택의 서재로 돌아온 강 회장의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혜린 죽은 딸 서연, 그리고 지금의 유진. 3 여자의 얼굴을 보며 그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그 독재자 같던 선대 회장이 혜린을 멸시하여 아내를 잃게 했고 자신은 또 그 독재를 답습하여 서연의 사랑을 짓밟아 딸을 잃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는데 결국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업보의 굴레. 자신이 사랑한 여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대물림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씁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하던 아버지가 되어버렸네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3장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밤이 새도록 속삭였습니다. 혜리나, 서연아, 그리고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틀 후 유전자 검사의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박 노인은 대항그룹 본사 건물 내에 위치한 VIP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최고급 1인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는 폐암과 영양학 분야 최고의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여기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내가 뭐라고. 박 노인이 불안한 듯 유진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강 회장이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어르신의 병원비와 생활비 전액을 재단에서 평생 책임지도록 해.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게. 노인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 양반. 강 회장은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영원히 유진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 후 박 노인의 건강이 안정을 되찾자 강 회장은 유진을 저택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앞 의자를 권하며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너에게 제안할 게 하나 있다. 서류 표지에는 금박으로 은혜장학재단 설립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강 회장이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다. 너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그는 창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돈으로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네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한다. 유진은 서류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강 회장이 이 소식을 병원에 전했을 때 박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뭐라고? 어르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유진이를 살리셨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해 봄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유진은 명문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왜 하필 식품영양학과니? 강 회장의 물음에 유진은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붕어빵의 온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건강을 주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 붕어빵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것처럼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윤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모 유진 이모.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윤이는 가방을 던져두고 유진부터 찾았습니다. 이모,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 깡마르고 병약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도윤이 대단하다. 배고프지? 응, 이모가 해주는 붕어빵 먹고 싶어. 알았어. 이모표, 특제 붕어빵 대령이요. 최신식 주방에서 유진은 아빠가 특별 주문 제작해준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삭막했던 저택을 가득 채웠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손자와 행복해하는 딸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유진은 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혜린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녀는 20살 시절 엄마의 흑백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지? 나 아빠 만났어. 사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가 엄마 진심으로 사랑했대.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아빠도 생기고 도윤이도 있고 할머니도 건강해지셨어.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도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울어. 아이가 달려와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모. 유진은 조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 도윤아 이모를 집으로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 앞마당 은혜장학재단, 사랑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 줄 서세요. 뜨거운 붕어빵 나갑니다. 유진은 능숙한 솜씨로 붕어빵을 구워내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일일 조수 도윤이가 씩씩하게 봉투를 벌리며 돕고 있었습니다. 형아가 주는 거야 뜨거우니까 조심해. 제법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풍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입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리나, 서연아, 나 이제 조금은 용서받은 걸까? 그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개구름 사이로 그가 사랑했던 두 여인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서재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에는 20살의 서연, 오른쪽에는 젊은 날의 혜린, 그리고 정가운데 벚꽃 나무 아래서 강 회장과 유진 도윤이 서로를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운데 사진을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심장 박동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덮고 있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작은 붕어빵 하나, 그리고 아이의 순수함이 3대에 걸친 비극을 끊어내고 기적 같은 사랑을 꽃 피워냈습니다. 눈물과 감동으로 빚어낸 강 회장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기적 같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